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종찬 전 초대 국정원장의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입니다. 오늘은 이종찬 전 원장의 청소년 시절의 첫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제가 두 번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50쪽부터 글이 있습니다. 50쪽에요. 어느 때 내가 떡갈나무 밑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있으니 잡초들 사이에 같은 높이의 검은 빛의 한 식물이 보였다. 그 잎은 야무지게 말려 있었고 그 줄기는 곱고도 단단했다. 내가 그것에 손을 대려고 하니 확실히 들리는 말이 있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라. 자연에서 1년의 수명만 주어진 다른 식물과 같이 나는 너의 식물 표본이 될 존재가 아니다. 나의 수명은 몇십 년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작은 떡갈나무지만. 일자가 청소년 시절 일기장 첫 장에 써 넣고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읽던 글, 쇼펜하우어의 논문집에서 유래한 글입니다. 그 밑에는요. 나는 비록 재덕이 부족하나 이 중대한 시국에 돌아보아 스스로 안위를 탐할 수 없으므로 성심성의로 전 역량을 기울여 온갖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이 건국대업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김구 비상정치회의 소집 성명서 1946년 1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51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 백범 암살 1입니다. 우리 선생을 쏜 게 저놈들이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그때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었고 아버지는 오후에 평소보다 일찍 공덕동 집으로 귀가하셨다. 어깨가 축 처지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백범 선생이 돌아가셨다. 몹쓸 놈들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다. 백범이 외놈 군인한테 당한 게 아니라 우리 군인이 쏜 총에 가시다니 이게 어디 믿을 이야기냐? 어머니도 마루에 주저앉았다. 아니 그렇게 그럴 수가? 바로 며칠 전 나는 하굣길에 전차를 타고 서울 시가지를 벗어나 막 서대문 로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하얀 두루마기 차림의 백범이 경교장 앞에 서서 몇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자동차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내가 본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오늘날까지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큰 산처럼 바위처럼 서 있던 그 모습. 서거 소식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집을 나와 단숨에 서대문 로터리까지 뛰다시피 갔다. 경교장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서거한 지 겨우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슬픔을 가누지 못한 시민들이 끝없이 몰려들고 있었다. 경찰과 헌병이 나누어 교통정리를 하는 가운데 조문객 행렬은 경교장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나도 그 줄 끝에 서서 한참을 기다려 빈소로 들어갔다. 시신과 영정 앞에서 상하이 시절 그분의 환한 웃음이 오버랩되는 환영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 때문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빈소에서 빠져나왔지만 나는 그곳을 도저히 그냥 떠날 수가 없었다. 경교장 앞에 몰려선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인도와 차도가 갈리는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자연히 경교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할 일 없이 지켜보게 되었다. 한참 뒤에 경교장에서 나온 웬 뚱뚱한 장군 한 사람이 경교장 앞에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가려는 순간 군중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저놈이다. 저 돼지같은 놈이 최병덕이다. 우리 선생을 쏜 게 저놈들이다. 이런 말들이 번지면서 웅성거림이 있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헌병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스크럼을 짰다. 나는 헌병들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그 뚱뚱한 장군이 뒤뚱거리며 황급히 비탈길을 내려가 국방색 세단을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차에 달린 별판에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다. 나는 그날 뚱뚱이 희극배우처럼 배가 나온 장군의 당황한 표정과 그를 둘러싼 풍경을 잊을 수 없다.
그 이후 며칠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을에 경교장으로 달려가 군중들 틈에서 벽보도 읽고 확성기를 통해 목이 터져라 오열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목소리도 듣곤 했다. 대부분 아는 목소리였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당시 한국 독립당 즉 한독당 부대표로 있던 우천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우리 다 죽이고 여기 백범 선생 옆에 함께 묻어라 라며 울부짖던 연설이다. 백범이 서거한 뒤 해방 전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접어두더라도 당시 우리 집에 닥쳤던 여파만큼은 여기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 나의 맏형 이종무는 상하이에서 카톨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성방제 대학에 다니다가 귀국해 영어가 유창했고 귀국하자마자 백낙준 총장의 배려로 연희전문학교 현재 연세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님은 당시 대학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보다는 학생운동에 더 열을 올렸다. 당시 보성전문학교 형 고려대학교에는 이철승이 이끄는 전국 학생연맹이 있었고 연희전문학교에는 박갑득이 주동한 전국 건국학생운동연맹이 활동하고 있었다. 명칭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국 건국학생연맹이 활동하고 있었다.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던 형님은 전국 건국학생연맹의 행동대원으로 연일 몰려다니며 술 마시고 싸우고 밤샘을 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속을 썩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중국 시절부터 한 가족처럼 지낸 장흥 헌병사령관을 찾아가 우리 아들 사람 좀 만들어 달라며 부탁하셨다. 장흥 사령관의 추천으로 큰 형님이 휴학하고 헌병 1기 특별 코스에 입교해 훈련을 마친 뒤 막 소위로 임관하려던 시점에 백범 암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백범이 불의에 암살되던 그날 마침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던 장흥 사령관은 소식을 듣고 급거상경해 헌병사령부에 도착했다. 그런데 체포된 안두희가 영창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그 앞에 책상에 앉아 유유히 설렁탕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이놈을 당장 영창에 집어넣지 않고 뭐해? 나중에 알고 보니 장흥 사령관이 없는 틈을 이용해 전봉덕 부사령관이 김병삼 대위에게 경교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교장에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범인을 호송해 오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장 사령관이 당시로서는 그런 내막을 알 수 없었고 나중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고 4.19 혁명 직후 나의 아버지에게 설명한 것을 나도 전해 들었다. 다음 날 장흥 장군은 육군본부로 대기 발령이 나고 후임으로 전봉덕 부사령관이 앉았다. 191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한 전봉덕은 1934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고 1939년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초임은 1941년 평안북도 경찰국 보안과장이었고 해방되던 해에 경시까지 올랐다. 여기서 경시에 대한 설명이 밑에 글에 있습니다. 일제치하 한국인 경찰 간부는 도경찰부장 1명, 괄호 열고 윤종화 황해도 경찰부장, 경시 지금의 총경 21명, 경부 경정 105명, 경부보 경감 220명 등이다. 따라서 광복 당시 경시이던 전봉덕은 윤종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친일 경찰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에 충성을 다한 데 따른 빠른 승진이었다. 그는 일제가 물러난 뒤에도 조병옥 경무부장과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의 배려로 미군정 경무부 보안과장이라는 요직에 남을 수 있었다. 1947년에는 경찰전문학교 부교장으로 전보되었으나 갑자기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으로 경찰을 떠나 1948년 헌병간부 후보생으로 입교해 훈련을 받는 둥 마는 둥 한 뒤 육군 중령으로 임관해서 헌병사령부 부사령관에 특채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봉덕을 경찰강부에서 갑자기 헌병 부사령관으로 신분을 변경시킨 것은 백범 암살 계획의 일환으로 암살범을 사법 처리할 때 이를 담당케 하여 사건을 유야무야 종결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훗날 자유당 정권이 물러난 뒤 장흥 장군이 우리 부모님에게 설명한 경위는 이랬다. 암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최병덕 참모총장이 그에게 전봉덕이라는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발령할 테니 데리고 있어달라 라고 부탁하기에 그의 이력을 보니 일제 경찰이더라는 것이었다. 장흥 장군은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나중에 생각할 때 이것이 미리 짜인 각본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장흥 장군이 백범 암살 직후 졸지에 헌병사령관에서 물러나 육군본부에서 대기하게 되자 큰형님에게도 덩달아 불똥이 튀었다. 형님이 영어를 잘해 육군 헌병 간부학교를 졸업하면 헌병사령부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갑작스레 동부정선 6사단으로 멀찍이 발령을 받았던 것이다. 암살범 안두희는 전봉덕 사령관 덕분에 사실상 헌병사령부의 엄호를 받다가 최병덕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창룡이 지휘하는 육군 특무대로 넘겨졌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수사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헌병사령부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가운데 전봉덕은 이른바 백범 암살 진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배후는 엄중 조사 중이나 단독 범행인 것 같다 라고 못 박았다. 백범 암살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고자 서둘러 밝힌 것이었다. 발표를 듣고 한독 당원들이 격렬히 항의하자 전봉덕은 오히려 언동에 주의하시오. 근거 없는 말로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오. 라는 협박조의 경고문을 발표했다. 얼마 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안두희가 저지른 범행의 윗선이 한독당 조직부장으로서 백범의 신임을 받던 광복군 제3 지대장 출신 김학규 장군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경악했다. 그러한 주장의 배경은 이러했다. 안두희는 1917년 평안북도 용천 출신으로 월남해 서북청년단에 가담했다. 그 후 그는 1948년 32살의 나이에 육군사관학교 8기로 들어갔다. 그 시기는 전봉덕이 경찰 간부를 그만두고 육군 헌병 간부학교 1기 1948년 10월부터 12월에 입학한 때와 일치한다. 안두희는 단기 코스를 졸업한 뒤 포병 소위로 임관했다. 전봉덕과 안두희가 같은 시기에 군문에 특채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하여튼 안두희는 포병 소위로 임관한 이후 만군 출신 장은삼 포병사령관 희화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안두희는 신임 소위 신분으로 당연히 포술훈련 또는 부대 근무에 충실했어야 할 터인데 부대에 머문 시간보다 외출 나가 자유롭게 활동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 그런 가운데 서북청년단에서 함께 활동하던 홍종만의 소개로 김학규에게 접근했다. 백범에게 접근할 길을 찾았던 것이다. 안두희를 면접한 김학규는 같은 서북 출신이라 믿을만하다고 여겼는지 그를 한독당 당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생일대의 실책을 범한다. 김학규는 비밀당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증거물로 제시된 안두희의 1949년 4월 14일자 한독당 당원증에는 군복 입은 사진이 붙어있고 B자 도장도 찍혀 있었다. 이 증거물은 훗날 재판정에서 김학규와 안두희를 잇는 고리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김학규 장군이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배경이었다. 그러나 백범 암살 사건의 진상은 아무리 가리려 해도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1981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직후 광복회에서 이강훈 선생이 주동해 민주정의당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 한다면 과거 안두희가 저지른 백범 암살의 배후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그 후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중에는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전봉덕은 서울 중구 예장동에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전봉덕이라는 한문 문패가 버젓이 달려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문패가 사라졌다. 얼마 후 그가
집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소문이 났다. 아무튼 전봉덕은 이런저런 정황으로 미루어 백범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백범 암살 사건이 일단락된 뒤 1950년 4월 신성모가 국무총리 서리가 되자마자 전봉덕은 헌병사령관직을 사임하고 군을 떠났다. 그리고 즉각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니까 전봉덕의 군생활은 헌병사령관으로 10개월 재직한 것이 전부였다. 전봉덕은 1951년 4월까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1년 남짓 근무했다. 한국전쟁 중에 민간인 대부분이 군에 동원되던 시절이었는데도 그는 비서실장직을 떠나 뒤 군이나 경찰로 돌아가지 않고 법조인으로 자리를 잡아 경력을 완전히 세탁했다. 그 뒤 그는 서울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거쳐 1972년 한국법사학회 회장, 1980년 헌법개정시안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법조인으로 변신한 뒤 전봉덕은 그의 경력을 소개할 때면 법조계 이외의 경력은 전혀 노출하지 않았다. 1981년 한국법사회에서 그의 고희를 기념하여 발간한 법사연구 제6호를 보면 그의 어두운 경력이 대부분 감춰져 있다. 그 중에도 백범 암살과 관련한 경력은 모두 지워졌다. 전봉덕이 한때 헌병사령관으로 백범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병덕, 김창룡, 전봉덕, 안두희는 모두 일제 때 친일분자로서 광복 후 자기들끼리 출신 성분을 숨기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었을까? 네, 다음 소제목은 백범 암살 2입니다. 그 밑에 부제는 형님은 복도 많으시오입니다. 나는 백범이 안두희의 총격에 서거한 사실을 암살, 즉 정적 제거라는 고식적인 차원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파장을 미친 역사적 사변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백범의 암살, 이는 해방 이후 미군정이 협조한 세력 및 일제의 빌부터 살아온 친일경찰, 친일군부 등 기득권 세력과 일제강점기에 해외에서 피나는 투쟁을 전개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진영과 국내에서 지조를 지킨 양심 세력,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후자가 패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일제의 빌부터 살아온 매국 세력이 애국 세력을 쓸어버린 대사건이었다. 냉전 시기의 반공 극우 수구 세력이 양심적 우파와 중도 우파 세력을 철저히 거세했다. 정치적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대결에서 이상주의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이를 다시 한반도 차원으로 넓혀서 보면 남북한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의 후원을 받아 작용하는 분당 고착 세력이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민족 자주 세력을 타파한 사건이기도 했다. 민족 역량의 역학 관계에서 보면 원심력이 구심력을 제압하고 파탄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의식이 깨어나면 우리 역사의 숨은 모순도 차츰 드러나게 된다. 민주화 과정에서 백범 암살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그렇고, 암살범 안두희가 국민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고 그가 생전에 한 번도 발뻗고 살지 못한 것도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정의를 향한 집념 때문일 것이다. 1981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에 김구 선생 암살 안두희 씨 미이민 준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안두희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맥도널 더글라스의 기술직에 있는 아들 초청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비자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부인은 서류상 이혼한 뒤 이미 미국에 가 있다고도 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이 기사로 안두희의 소재지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그는 다시 잠적해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물론 여권 발급은 취소되었다. 그리고 안두희를 쫓는 열혈지사 권중희 씨의 추격전이 이어졌다. 나도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참으로 가련한 안두희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저런 세력의 지령에 따라 백범 선생을 암살했다고 백일하에 실토하면 될 터인데 비밀을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일생 동안 그림자처럼 살아가다니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한때 안두희는 공범의 자백권유로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회유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처럼 끝내 밝히지 않는, 아니 밝히지 못하는 그 배우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 혹은 무엇이 그에게 자백 거부의 자물쇠를 채웠기에 그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입을 닫고 있을까? 안두희가 이렇게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그를 쫓아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열혈지사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나이대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안두희 같은 민족의 공적을 응징해야 한다는 적개심만은 공유했다. 제 아무리 숨으려 해도 안두희의 소재가 드러나기만 하면 어느새 열혈지사들이 쫓아와 치도곤을 먹였다. 1965년 12월 15일 28세의 곽태영은 안두희를 찾아내 목에 칼침을 놓았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1987년 3월 27일에는 51세의 권중이가 다시 안두희의 소재를 알아내 그에게 자백을 요구하며 몽둥이 찜질을 했다. 그 무렵 나는 국회로 찾아온 권중이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다. 안두희를 혼내는 것은 모르지만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그의 입에서 나와야 할 비밀이 많습니다. 이런 비밀을 남긴 채 그가 죽으면 백범 암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를 사주한 배우의 진상을 밝혀내야지요. 하지만 안두희는 1996년 10월 23일 버스기사 박기서가 휘두른 이른바 정의봉에 맞아 죽었다. 권중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안두희가 자백해야 할 많은 진실이 영구미제로 남게 된 것이었다. 백범 암살의 배우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민주당, 이하 한민당과의 불화라는 설이 유력하다. 나는 30여 년을 건너뛰어 뜻밖의 장면에서 이런 배경을 알 수 있었다. 1980년 민주정의당, 즉 민정당을 창당할 때였다. 창당준비위원으로 각계의 대표격인 15인회를 구성하면서 우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김용완 경방, 즉 경성방지 회장을 그 모임에 모시려고 했다. 그는 재계의 장로로서 한 번도 정치와 인연을 맺은 적이 없는 깨끗한 분이었다. 내가 그를 모시는 특사가 되어 영등포에 있는 경방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건강했고 만나자마자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이 금세 느껴졌다. 회장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나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새정치를 위한 정당을 창당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때 묻은 분들 말고 저희가 본받을 만한 각계 원로들을 모시고 새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차를 권하면서 생각이 잠겼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좀 길게 설명해도 양해하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 직후 고하 송진우 선생을 모셨습니다. 고하는 나와는 친형님처럼 가까운 사이였지요. 해방되고 우리는 새 나라를 만든다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논의된 신탁 통치안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전국이 소란스러웠지요. 곧 독립될 줄 알았는데 신탁 통치라니 흥분할 만도 했습니다. 연일 백범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냉철하고 신중한 분입니다.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 갖고 흥분하지 말고 삼상회의 문서를 보고 대책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런데 경교장에 모인 젊은이들이 흥분했어요. 고아가 그때 미군정에 정치 고문을 하셨거든요. 미군정이 신탁 통치 계획을 추진하니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오해한 겁니다. 밖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날 1945년 12월 29일 회의를 마치면서 백범이 고아에게 오늘 밤 집에 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라고 기뜸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며 원소동 집으로 돌아가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암살범이 들어와 고아를 쐈습니다. 그의 표정이 매우 슬펐다. 그날 변을 당한 뒤 우리 집안에서는 가훈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정치에 발도 들여놓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자유당 때도 공화당 때도 나에게 정계에 들어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정치 물참에 맹세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심정으로 고사하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저의 심경을 전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설명을 듣고 그분의 심경은 이해했지만 궁금한 것이 있었다. 고아 선생님이 그날 백범 선생의 말대로 피신했다면 변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아를 암살한 자들이 백범이 알았다는 암살한 자들을 백범이 알았다는 말인가요? 무엇인가 경교장 주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는 알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의 말 속에 백범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음을 간파했다. 이렇게 김용환 회장은 나의 제안을 정중히 고사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고아와 백범 그리고 한민당과 임시정부 세력 간의 알력관계는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나의 의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백범 암살을 보게 했다. 당시 한민당은 일관되게 임정봉대를 주장했지만 임시정부 측에서는 한민당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싸늘했다. 깊은 불신이 잠재 있었다. 귀국해보니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다는 모욕적인 각서를 쓰게 한 미 군정이 한민당과는 찰떡궁합이었고 그런 한민당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제히 협력한 인사가 다수 가담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민당의 임정봉대는 좌익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일 뿐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불신이 임시정부 측에 내재돼 있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측은 비록 군정청과 간격이 있지만 자신들의 중심이어야지 다른 세력에 엎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임시정부 측이 당시 한민당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당시 한민당 수석 총무였던 송진우는 환국지사 후원회를 조직해 정치자금을 거둔 뒤 그중 1차로 900만 원을 백범에게 전했다. 그러나 백범은 이를 재정부장 조왕구 편에 돌려보냈다. 환국지사 후원회 안에 친일 사업가가 있어 그 돈이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장덕수는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옹졸하다 라고 투덜대며 조왕구와 언쟁을 벌였다. 그런 다툼 끝에 송진우는 세금에도 부정한 돈도 있고 깨끗한 돈도 있는 법이요. 김구 선생에게 무언가 오해가 있는 듯하니 잘 말씀해 주시오 라고 사태를 진정시키며 돈을 다시 전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임시정부 측은 한민당이 미군정에 밀착해 친일파를 재기용하고 실질적으로 남한을 통치하는 것에 대해 불신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바라본 해방정국은 기대와 영 달랐다. 그야말로 중앙청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간 것에 지나지 않았고 친일 관료는 상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행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더구나 일제하에서 동포에게 체포와 고문을 자행하던 친일 경찰은 공산주의자를 가려낸다는 명분 아래 애국지사들을 감시하며 탄압하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출신 유석현 선생은 민정당 창당 당시 나에게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장택상의 수도경찰청이 임시정부 요인으로 귀국한 약상 김원봉을 미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에 고등계 형사였던 노덕수리 지휘에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격분한 약산이 장택상 앞으로 끌려가 책상을 치며 여기가 외놈들 판이냐? 일제 고등계를 시켜서 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놈이 누구냐? 하면서 호령했다. 이에 당황한 장택상이 노덕술에게 이놈아 이분을 모시고 오라고 했지 쇠고랑을 채우라 했느냐? 하며 발뺌했다. 이후 약사는 의열단 동지인 유석현 선생에게 장택상은 그 아비 장승원이 일제에 빌붙어서 독립군에게 맞아 죽더니 이제 독립운동가에게 보복을 하는 모양이라고 개탄했고 남북협상 때 월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무렵 조병옥 경무부장은 친일 경찰 간부를 기용한 것을 놓고 일제 협조한 사람 대부분은 프로잡이 아니라 프로잡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런 말이 임시정부 측 기회에 들어올 리는 없었다. 여기서 프로잡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는 뭐뭐 친화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잽은 재팬의 약자니까 친일이라는 뜻이고 프로잡 혹은 프로잡은 여기서 잡은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친직업적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향이 친이라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을 찾아갔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썼던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프로잡. 네, 이어가겠습니다. 미군정의 처사와 친일파의 득세를 대단히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임시정부 세력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나타난 신탁 통치 방안을 두고 호기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신탁 통치 반대는 물론이고 미 군정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이때 임시정부가 절대적인 민심의 지지만 믿고 군정과 맞선 것은 판단착오였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송진우는 존 하지 장군과 충분히 협의하며 온건하게 대처할 것을 백범에게 충고했다. 하지만 송진우가 희생된 뒤 한민당은 자연히 임시정부 세력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한민당은 이승만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서서히 단독정부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까지도 미군정은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간파 김규식과 여운형이 좌우합작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미국 조야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 노선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지 3년째인 1948년에 들어서면서 남한 정국은 미군정의 보호 아래 이승만 등의 친미파, 한민당, 월남, 서북청년회 등의 반공 세력, 친일파 잔재 세력, 괄호 열고 관료 경찰 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치 세력을 형성해 갔다. 오로지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미군정과의 대결까지 불사한 임시정부 세력, 민족주의 세력, 중간파는 점점 포위당해 고립되었다. 백범도 이렇게 고립되어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한때 한민당과의 합당이 거론되기도 했다. 나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우천이 머무시던 한미호텔로 자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다. 어느 날 저녁을 사주겠다며 나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지금의 동아일보사 앞에서 내리시더니 잠깐 회의하고 올 테니 여기 차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서야 차로 돌아오셨고 어둑어둑해졌을 무렵에야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때 동아일보사 건물에는 한국민주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아마 그 무렵 한독당과 한민당의 합당 문제가 거론되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러나 이 합당에 가장 반대한 사람이 한민당의 정치부장 장덕수였다. 그는 어렸을 때 황해도 동양인 백범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나 일제치하에서 장덕수가 변절했다는 오해를 받아 백범과는 소원해졌다. 더욱이 송진우 암살 이후 장덕수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말이 통하던 이승만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장덕수는 백범과 임시정부 세력, 한독당 측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장덕수는 완전히 한독당의 눈밖에 난 것이었다. 그래서 1947년 12월 2일 장덕수가 암살당한 것도 한독당 계열에서 한 것이라고 한민당 측은 확신했다. 그 뒤 1948년 임시정부 측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그리고 7월 20일 이승만은 재헌국회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독당은 5.10 총선을 보이콧했는데 백범 노선을 따르던 지방의 소장파 의원들이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왜군 철수, 통일정부 수립 등 하나같이 한독당 노선에 부합하는 주장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를 구성해 한민당의 기반을 흔들었다. 바로 이때 1948년에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서 대규모 숙군이 단행되면서 공안 세력이 등장했다. 여기 지금 중간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1947년 12월 2일 장덕수가 암살당한 것도 한독당 계열에서 한 것이라고 한민당 측은 확신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그러한 시각은 김준현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건국의 원훈, 낭상 김준현 선생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괜히 읽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나 만주국 군대에서 성장한 간부들이 대거 군에 입대해 간부로 등용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숙군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산계열뿐 아니라 친백범 노선의 장교들을 대거 숙청했다. 이때 이승만에게 충성을 서약한 특무부대는 반공을 앞세우며 독립운동 세력을 사갈시했다. 나는 1949년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세 가지 사건, 즉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 특위 강제 해체 그리고 백범 암살 음모가 모두 새로운 등장한 공안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한다. 네, 밑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1949년 6월을 전후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세 사건의 유기적 성격에 주목한 시각은 김정기의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발견, 그레고리 핸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회오리 정치와 미국에 대한 책임론 등에서도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승만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승만 권력의 비호 아래 특수조직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를 세칭 88구락부라고 했다. 이는 신성무와 같이 이승만의 직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첨 세력과 송진우, 장덕수의 암살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던 한민당 세력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간층으로는 일제의 경찰과 군 출신들이 있었다. 즉 반민특위 강제 해산 이후 반격을 받지 않기 위해 독립운동 세력을 뿌리에 제거하려 기회를 노리던 김태선, 김운하, 노덕술, 전봉덕 등의 경찰 세력과 일제 충성을 바치다가 이제는 신생 대한민국의 군부를 장악하려 했던 최병덕, 원용덕, 김창룡, 장은산 등의 군 세력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상층의 정치 세력과 중간층의 군경 세력이 모두 이승만을 정점으로 신권력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부선으로 김지웅, 홍종만 등이 외곽에 있고 다시 그들의 하수인으로 안두희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음모의 계략적인 그림이었다. 네, 여기서 이제 각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88구락부의 실제와 활동상은 김진배의 김구 암살의 막후 88구락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필자가 제11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 백범 암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던 청뇌 이강훈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도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다. 88구락부에서 진행하는 음모가 간간히 새어나왔다. 이승만이 직접 조소왕에게 백범이 조심해야 된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교장에도 이런 정보가 흘러들어갔다. 한때 백범의 판공실장이던 신현상 선생이 어느 날 경교장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아무래도 뭔가 위험이 닥칠 것 같습니다. 서울을 떠나 잠시 지방으로 가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한 걱정일세. 가긴 어딜 가겠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승만을 반대하면 모두 공산당 비호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자기네 일제 때 좌파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네 일제 때 죄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생님이 사라지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에게 국가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선생님께서 마곡사와 인연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꼭 찾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 여름을 나시지요. 마곡사람에 한번 가보고 싶구만.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현상은 급히 돌아올 준비를 서둘렀다. 신현상은 원래 충남 출신이고 마곡사는 그의 고향 자리에 위치한 명찰이었다. 마곡사는 충남 공주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여학생이던 딸 가로 열고 강성진 전 삼보증권 회장의 부인 신종옥 여사 편에 마곡사 주지 앞으로 간곡한 사연을 써서 보냈다. 곧 답이 왔다. 백범 선생님을 모시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준비했으니 모시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신현상은 경교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곡사 주지가 보낸 편지를 내놓고 준비되는 대로 떠나자고 진언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백범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주변에서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남기로 했네. 아니 누가 그렇게들 말합니까? 신현상은 벌써 엄항섭을 비롯한 측근들이 백범의 일시 낙향에 반대했음을 간파했다. 그는 곧장 엄항섭의 사무실로 갔다. 일파, 엄항섭의 호가 일파입니다. 일파 선생, 왜 선생의 낙향을 반대하시오? 지금 신변이 위험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지 않소? 신현상의 호가 이제 일련입니다. 일련, 서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경교장에 버티고 계셔야 합니다. 이승만은 지난 1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국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요. 38선에서는 매일 작은 충돌이 이어져서 언제 남북 간에 큰 재앙이 터질지 모르고요. 이제 대안은 선생님이 이승만 대신 나서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선생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잊힙니다. 정치는 매일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 가 계시면 몸은 편할지 모르나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집권 가능한 대안 세력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골이라고 안전합니까? 백범의 마곡사행은 그렇게 좌절되었다. 그것이 6월 24일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 백범은 안두희의 총탄을 맞고 서거했다. 신현상은 그때 백범을 마곡사로 모시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한탄했다. 당시 백범 측근들은 모두 이승만 정권이 곧 붕괴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백범이 비록 5.1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승만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백범과 가까웠던 성재부터 그런 방안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남북협상 이후 칩거 중인 백범에게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장제스 총통도 비록 대만으로 쫓겨가 있긴 했지만 권토 중래를 꿈꾸며 백범이 신생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사람을 보내 설득하기까지 했다. 이런 정세 변화를 알아챈 반백범 세력이 암살 계획을 서둘렀는지도 모른다. 권력에서 멀어진 백범은 자기 몸 하나 방어하기에도 무력했다. 1949년 6월 26일 백범은 대한민국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격에 숨졌다. 암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해방이 되었는데도 평생 일제와 싸운 거인이 일제에 빌붙은 세력에 의해 쓰러진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역사의 배리라고 한다. 여기서 배리는 다른 말로 배신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백범 영전에서 우사 김규식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형님은 복도 많으시오. 이렇게 돌아가신 형님은 복이 많으신 거요. 이런 우사의 말을 전해들은 어린 나는 당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백범 서거 이듬해 민족 상잔을 겪고 그 뒤로도 우리 사회에 혼란이 올 때마다 나는 우사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렴풋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사는 아무리 짓밟아도 결국 제 길을 찾아간다. 그 과정에서 백범의 희생은 민족사회의 질곡을 헤쳐나간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고 백범의 정신은 우리에게 하나의 표대가 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사진에는 그 70쪽에 1988년 6월 효창원에서 열린 백범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하는 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글을 읽겠습니다. 다음 소제목은 성제의 길, 백범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3년 4월) 성제 이시영 30주기를 행사를 마친 뒤 몇몇 분이 모인 자리에서 성제의 동상을 세우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나는 이때를 기회로 여기서 동상건립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렀다. 다행히 윤보선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최문식 국회의장과 유치송 민주한국당 총재가 뒷받침해 주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동상을 어디에 세우느냐는 것이었다. 연보현 당시 서울시장이 여러 장소를 추천했지만 나는 남산의 백범 동상이 마주 보이는 장소를 고집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확고했다. 성제와 백범은 임시정부를 이끌고 생사의 위기를 여러 번 함께 넘으면서 가장 가까운 동지관계요 형제지의를 맺은 사이였다. 백범은 형님 같은 석오 이동영과 성제를 찾아와 매살 의논했고 성제 또한 어떤 일이
어떤 일이든 백범을 앞세워 어려운 임시정부 살림을 꾸려나갔다. 여기서 이제 성제 이시영은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이제 할아버지 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해방되어 귀국한 뒤 나라는 분단되고 전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그처럼 찰떡궁합으로 뭉쳤던 성제와 백범 사이에도 이견이 생겼다. 길이 엇갈린 것이다. 한 분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 남북 협상을 추진하다가 비운의 생을 마쳤고, 한 분은 초대 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성제는 대한제국에서 외무교섭국장, 평안관찰사와 한성재판소장을 지낸 관료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장관, 재무총장을 지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이시영 선생은 회당 이회영이 아니어서 아마 이회영 선생의 형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부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아마 할아버지의 형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연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장관, 재무총장을 지냈다. 그러므로 신생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마당에 성제의 참여는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네, 위에 사진이 있는데요. 1986년 서울 남산의 백범동상 앞에 성제의 동상이 자리 잡았다. 필자는 두 분이 사후에라도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동상을 건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 백범은 원래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 전략정보국 OSS라고 하는데 이건 CIA의 전신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 전략정보국과 광복군이 합동으로 국내 진공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백범은 미군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직접 미 전략정보국 총책임자인 윌리엄 도노번 장군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되고 귀국할 무렵부터 미국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이름 아래 귀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국민의 희망과 배치된 정책이었다.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런 홀대를 받으면서 해방된 지 3개월이 지나고서야 겨우 미군기를 얻어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간 기착지인 상하이에서는 거족적인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귀국한 김포공항에는 환영 나온 국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 더욱이 이진을 태운 비행기는 기상 조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군산 비행장에 요인들을 내려놓았다. 연로한 독립운동가들이 미군이 제공한 3쿼터를 타고, 여기선 3쿼터는 이제 군용 트럭입니다. 비포장 도로 먼지 속을 한밤중에 7, 8시간 달려 겨우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미 군정의 보도 통제로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 소식은 다음날 신문에 작게 보도되었을 뿐이다. 30년간 독립투쟁을 한 분들에 대한 해방된 조국의 대접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미 군정은 한국 역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고 정치적 식견도 전혀 없었다.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감정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불만과 소외감이 왜 없었겠는가. 그뿐 아니었다. 상하이의 교민회가 그랬듯이 해방되자마자 벌써 기득권 세력이 설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군정청과 친교를 맺으며 통역정치, 고문정치의 틀 속에 자리 잡는 바람에 임시정부가 설 자리는 없었다. 임시정부의 남은 길은 하루빨리 미군정을 청산하고 자주 독립의 날을 맞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의 신당 통치안이 의결되자 우리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극에 달했다. 여기서 3상회의란 얘기는 외무부 장관 3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백범과 임시정부는 즉시 반탁으로 전 국민을 단합시켜 미군정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때부터 경교장은 반탁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잠시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백범은 국제정세에 어두웠다. 그런 전략이 가능하리라고
오판했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군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임시정부 세력은 미군정과 정면으로 대결했다. 미군 방첩대, 즉 CIC는 임시정부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한편 반탁대열에 섰던 좌파들은 소련의 지시로 재빨리 찬탁으로 입장을 바꿨다. 임시정부 세력 내에서도 좌파, 이를테면 김원봉, 김성숙, 장건상, 성주식 등은 백범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임시정부에서 이탈했다. 이때 성제는 백범에게 너무 서둘지 말고 사태를 정관할 것을 권유했다. 정관이란 얘기는 조용히 관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해방 후 1947년경 서울 낙원동에 있던 성제의 사절을 백범이 방문해 모처럼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때만 해도 두 분 사이에 이견이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이시영 선생이 부통령으로 참여하면서 둘이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백범과 성제 사이에 또다시 이견이 생겼다. 백범은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조국이 영원히 분단될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협상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성제는 이승만의 노선이 냉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도 성제는 백범을 만류했으나 백범은 오히려 형님만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는데 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때 백범 추종자 중에도 성제를 원망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남북협상이 실패로 끝난 뒤 성제는 백범과 단독정부 수립 반대 세력에게 냉전 체제와 북한 일당 독재 체제의 현실을 주지시키면서 현실 정치 참여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에 일부는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백범까지 설득하려던 성제의 노력이 관철되기 전에 친일 군부 극우 세력에게 백범이 암살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게 백범의 길은 순환의 길이었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야당 시절 김대중 총재와도 토론한 일이 있다. 김대중 총재 역시 백범을 존경했는데 그는 백범이 남북협상 이후 선거에 참여했어야 옳았다고 판단했다. 성제의 길은 현실 참여의 길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다. 그 뒤 이승만 정권이 독주와 독재로 가자 이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고 부정부패에 맞섰으나 불행하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두 분의 길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온 성제와 백범, 백범과 성제 두 분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이 너무도 아쉽다. 나로서는 사후에라도 두 분이 화해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동상을 한 장소에 세우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남산의 백범광장에 가보면 백범의 동상은 팔을 올려 민족의 통일을 열렬히 주장하는 모습이고 성제의 동상은 조용히 앉아 마치 백범 아우님 제 말을 들어보시오. 국민 여러분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시오 하는 듯한 모습이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의 청소년 시절의 첫 번째 부분을 읽었고요. 다음 시간은 76쪽부터 한국전쟁 이야기를 읽어가겠습니다. 네, 아마 방금 읽었던 부분은 우리가 해방 후에 정부가 수립된 단계에서의 우리나라에서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읽는데 어려움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책을 읽다 보면 그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